지난해 말에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 원자재와 반도체, 5G 등 이른바 3대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4천선을 넘을 것이다라는 장밋빛 낙관론이 나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전망만 믿고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좀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가의 시각은 지금 산타 랠리 1월 휴가를 기대하는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연휴를 끝내고 오랜만에 개장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S&P 500 섹터 지수를 한번 정 PD께서 보여주시죠. 사실 특이한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업종들이 다 올랐죠. 네. 이런 그 장세가 나타날 때는 보통 연말 장세가 마무리될 때, 계절적으로 보면 특수할 때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 크리스마스 전과 후로 나누면 후 쪽에 크리스마스 후 쪽에 내년 1월 효과 이런 쪽에 월가에서 빠르게 관심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역시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난 오늘 증시 보면 특별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그죠? 일정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 특이한 이슈는 없었습니다는 역시 크리스마스 이브 이때의 장의 에너지가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는 3대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또 다른 관심사가 오늘은 제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는 S&P 지수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오늘도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사상 최고치 행진이 지속되고 있죠. 네. 그래서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가 함께 이제 며칠 안 남으면 올해 말에 사상 최고치를 끝날 것이냐 하는 이 분위기가 그만큼 투자 심리가 낙관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을 반증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효과 문제에 있어서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BBB 액트 국가재건법에 이렇게 대승적 합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분야는 이제 한번 굉장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번 주제를 잡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에서 전업종이 올라가는 것 마찬가지로 연말 장세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어제 전앵커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올해 일 잘한 대통령 이렇게 해서 어제 나왔죠.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원투펀치라 하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대통령과 부통령의 시절에서 같이 원투펀치로 찰떡궁합을 잠당했던 사람이 바이든 이렇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그것도.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의 일 잘하는 대통령을 1등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하위 꼴뚜기라는 표현이 아침 어감상 좀 그렇습니다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 올해 마이클 피시 상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불명예 상입니다. 마이클 피시 상은 예측을 잘못해서 전문가 예측을 잘못해서 투자자의 손실을 기록하는 것을 보통 마이클 피시 현상, 마이클 피시 상이라 하는데요. 이건 1987년인가요? 어부가 사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허리케인이 온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BBC의 기상 전문가 연구에서 가장 인기가 일었었죠. 저도 1994년대 이분에 대해서 가니까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때는 명예가 실추될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워낙 유명했던 기상 전문가인데요. 아주 이런 지하에 무시해 버렸습니다. 평범한 어부를 근데 그 해에 그날에 200년 만에 최대 허리케인이 오면서 영국 전역의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미쳤던 예측에 이렇게 실패했던 거거든요. 그럼 올해 마이클 피시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마이클 피시상을 받을 사람으로 제롬 파월 의장 인플레에 대해서 가장 틀렸죠. 일시적인 시작에 오락가락했죠. 그래서 정책 당국자에게서는 제롬 파월, 그 다음에 캐시우드. 시청자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올해 비트코인이 51만 달러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에서 캐시우드가 마이클 피시상이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아했던 게 타임스의 올해 인물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선정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누가 적임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일론 머스크가 올해 타임즈에 선정하는 올해 인물로 선정했습니다는 월가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상을 받을 리는 자질과 그런 사람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재테크 시장에서 국내에서 보면은 올해 서학개미 주로 미국 주식을 사신 분, 네. 동학개미 국내 주식을 사신 분,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바탕 가상화폐 투자하는 분의 올해 그 명함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는.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내년에 재테크를 가져갈 때 좋은 그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가 69번째 최고치를 기록했더라고요. 네네.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도 남은 연말 동안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올 한 해 서학개미와 동학개미, 코인개미의 투자 명암을 좌우했던 것이 바로 1년 전에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내다봤던 3대 슈퍼사이클 논쟁이 아닐까 싶은데요. 꼭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때 3대 슈퍼사이클 얘기가 느닷없이 나오면서 네. 하나하나 대부분 다 요게 국내 증권사에 관련된 기업이 코스피에 차지하는 기업, 코스닥에 차지하는 비중, 코스닥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의 주가 전체적인 올해가 되겠죠. 올해 전체적인 모습과 관련해서 이 논쟁은 시청자분도 잘 기억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3대 슈퍼사이클은 원자재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5G 슈퍼사이클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이렇게 증시에서 비중이 높은 이런 것이 슈퍼사이클 되면 국내 증시 올해가 되겠죠.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3천선 언저리에 있습니다는 사실 코스피 지수가 연초에 그 국내 증권사들이든가 이런 전망한 거 보면 대체로 보면 3,900, 4,000 정도는 갈 것이다 하는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3,900, 4,000. 그리고 일부 제도권 증권사에 소속돼 있는 이런 분들은 대형주 추천하면서 4,100까지도 무난할 것이다 하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서학개미는 테슬라, 그리고 코인 투자자는 비트코인. 그런 과정에서 올해 재테크 시장을 이렇게 화두로 용어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10만 전자, 12만 전자, 그 다음에 천설라, 1억 비트 이런 쪽에 이제 연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실현만 된다면 작년에 이어서 이 소위 개미분들이죠. 동학개미라든가 서학개미라든가 코인개미들이 꿈에 불렀던 것이 연초의 전망이다. 3대 슈퍼사이클 전망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전에는 어떻습니까? 캐시우드가 좀 인기가 떨어졌죠. 그렇죠. 근데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머스크 따라하기, 캐시우드 따라하기 이런 게 이제 국내 재테크에서 네,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각종 방송에서도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어떤 업종을 편입하느냐 이런 것이 방송 내용에 국내 전문가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들 얘기했죠.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른 각도를 비춰드리긴 했습니다는 마찬가지로 화제 인물이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방송에 최소한 상반기까지 많이 이렇게 차지했던 것이 국내에 올해 한 해의 재테크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난 6월에 열렸었던 거시경제 점검회의에서 2억 원 기재부 차관도 슈퍼사이클이란 용어를 쓰는데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왜 그런 지적이 나왔을까요? 올해 경제 강요를 이렇게 제가 감히 줄 수 없습니다는 경제 강요에서 훌륭한 경제 강요인 이걸 선정한다면 사실은 2억 원 기재부 차관 이분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걸쳐서 한번 이분은 좀 식견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하는 개인적으로는 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임명하셨나요? 정은보 금감원장 이런 분들이 사실상 소신껏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국내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또 금융시장을 상당히 잘 이렇게 가이드해 왔는데요. 아마 올해 6월인가요? 6월 7일 날, 8일 날 그때는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라 이어건 기재부 차관이 거시경제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상반기까지 국내 재테크 시장에 특히 증시적인 측면에서 증시의 낙관을 불러일으켰던 이런 3대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슈퍼사이클 용어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이 시점상으로 보면 그 말을 들었다면 재테크에서 하반기에 그 손실을 좀 많이 이렇게 줄이지 않겠느냐, 줄여지겠는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왜 2억 원 차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슈퍼사이클 용어는 쉽게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겠습니다. 가격 상승세가 20년 이상 지속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1년 전에 3대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과거의 사례를 이렇게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슈퍼사이클은 주로 원자재 가격이 되겠죠. 1900년 이후에 대공황 직전까지입니다. 약 20년 동안 지속됐죠. 그 다음에 2차는 2차 슈퍼사이클은 2차 대개전 이후에 60년대 중반까지 이 역시 한 20년 진행됐고요. 3차는 1910년에 두 차례 올쇼크 발생했을 때 이때는 기간상은 좀 짧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20년 이상의 가격 상승대가 됐다면 경제 구조 자체에서 아주 빅 체인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시장 자체 가지고 변화 요인 가지고 슈퍼사이클을 올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1년 전에 3대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그 가능성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 때는 그때 세계경제 중심축이 팍스 브리테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 체제인데요. 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팍스 브리테니아는 영국 중심의 중상주의죠. 그런데 팍스 아메리카는 포드의 사실 테일러 시스템에서 제조공정의 제조업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유를 중심으로 해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는 측면에서 20년 동안 지속됐다. 그래서 아주 세계경제 패권이 지금 팍스니까 팍스 아메리카 가지고 갑니다는 그때는 팍스 브리테인, 팍스 아메리카 넘어오는 과정에서 중상주의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2차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이 사실 유치산업 보호 측면에서 마샬 플랜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런 국면에서 사실 그 전쟁과 관련된 특수가 결부다 보니까 이 슈퍼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3차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자원 민족주의가 결부되면서 제1차 얼쇼크 1973년, 제2차 얼쇼크 1979년 해서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기 침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전의 이론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이렇게 경제 현상까지 나왔던 이것이 슈퍼사이클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죠 3대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을 때 뭐든지 이렇게 슈퍼사이클 올려면 빅 체인지가 와야 된다. 여기는 보는 것처럼 아주 빅 체인지죠.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경제 구조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수요가 장기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오면 슈퍼사이클이 된다 하는 이런 쪽도 이렇게 진단해 드렸는데요. 결국 가격이 상승세가 되면 그런 슈퍼사이클보다는 슈퍼스파이크 해서 전행꺾기에서 배구 선수 강만수 선수에 대해서 스파이크 때리는 것, 이 속도가 보통 스파이크 때리는 사람보다 한 2배 정도 높다 해서 이 리시브 받는 사람이 얼얼하다 보니까 네. 그냥 피하게 되는 이런 쪽에 유명한 그분이 그 스파이크를 때릴 때 슈퍼 스파이크다 하는 표현인데 가격이 단기간 올라가는 이런 슈퍼 스파이크에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원자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5G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결국 이런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슈퍼사이클 논쟁 가운데 특히나 증시적인 측면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게 바로 반도체 그리고 5G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국내 증시에서 보면은 사실 가장 우리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결부하고 SK 하이닉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3,900, 4,000, 4,100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는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가장 컸던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전원격에서도 방송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는 작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 측면에서는 요인은 거의 다 모든 요인이 다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워낙 이 문제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작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던 국내 증권사의 그 페이퍼를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도체 수요가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PC 개체 수요, 스마트폰, CPU 교체 수요, 대만. 작년에는 대만 홍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디램 가격이 급등하고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할 때 네. 반도체 가격 경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전에는 슈퍼사이클 올 것이다 하는 측면인데 1년 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국내 증권사가 내년에 반도체 경기의 저점이다. 상당히 다르죠. 내년에 반도체 경기가 저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저점 통과 후에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미중 간 마찰에서 반도체 굵기 경쟁에서 삼성전자라든가 SK 같은 이런 국내 그 기업들이 사실 세계 반도체의 그 수요를 결정하는 미국 측의 친미 원조 이 체제도 굉장히 반도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큰 요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작년에 슈퍼사이클 얘기가 1년 후가 지난 시점에서 내년 2분기가 저점이다.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래서 저점이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5G와 관련된 이러한 그 슈퍼사이클 얘기도 많았죠. 아마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디지털 추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5G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6G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일단 5G를 주도하는 화웨이가 미중 간 마찰 과정에서 전부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 관련된 화웨이의 배제 원칙에서 사실 5G의 이렇게 슈퍼사이클의 어떤 지향, 움직임 이런 것이 이제 고개를 숙인 그린 슛 단계에서 옐로우 위즈 단계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5G 관련해서 역시 미국의 국가재건법, 빌드백 베러 이 국가재건법인데요. 이것이 연초에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때는 이 물량 자체가 한 3조 이상 계획되다가 지금은 1조 달러로 축소됐죠. 네. 그래서 아직도 통과를 하지 않으니까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것이 결부다 보니까 결국 5G의 슈퍼사이클 얘기는 고개를 들기 전에 이것이 지금은 관련된 주가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5G를 살펴봤고 이 3대 슈퍼사이클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증시보다는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더 영향이 클 텐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반도체는 증시와 경기고 네. 그다음에 원자재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긴 합니다는 아무래도 우리 경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70% 이상의 중동산 두바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원자재 많지 않습니까? 뭐 원유도 있고 그다음에 구리라든가 철금과 비철금속도 있고 농산물 가격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금과 같은 기금속도 이렇게 있는데요. 네. 통합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원유의 유가의 고공행진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원 뿌리는 그러면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에서 유가의 고공행진에서 시작되니까 원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원유 시장에서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연 광물은 부존 자원이기 때문에 피크 세열이 정점이 있습니다. 그럼 매장량이 이렇게 캐낼 때는 매장량 전에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매장량에 도달한 거에 따른 어떤 위험성을 잘 모릅니다. 한정 캐는 것처럼 근데 캐내다가 매장량에 꽉 이렇게 도달하면 그때는 드래그 현상이 발생하죠. 생산의 차질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게 크리프 현상입니다. 크리프 현상이니까 자 한편으로서는 원유라든가 화석연료에 대한 산업구조상에 쓰는데 갑작스럽게 매장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그냥 절벽을 되니까 수급상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죠. 아주 초과 수요도 아주 큰 초과 수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한다 하는 이런 국면에서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생산 기술의 발전을 하고 최근에 보면 대체 에너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원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전, 태양광, 풍력, 조력. 근데 특히 지금은 기후환경 변화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원전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우리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를 좀 정리할 거 이렇게 봅니다는 사실 그 생산 기술 향상으로 피크셀을 반박했던 이런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점을 들어서
유가라든가 국제원자재가의 슈퍼 사이클은 강만수의 스파크에 비유되는 슈퍼 스파이크로 이렇게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지금 한번 유가를 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48달러에서 최근에 75달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추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 그 슈퍼 사이클이 20년 동안 지속되느냐 하는 측면은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시겠고요. 다른 구리라든가 아연도 비철금속도 같은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상승폭의 정확한 폭은 차이가 났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그 비철금속 추세, 원유의 가격 상승 추세 이런 거를 보는데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은행 PB를 중심으로 해서 금투자 많이 권유했죠. 아마 이 방송에서도 금투자할 때 금투자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네. 사실 이 방송에서는 금투자는 안정자산이 아닙니다.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어려울 때마다 금투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자재의 슈퍼 사이클을 믿고 대표적으로 재테크 관점에서는 아마 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유를 뭐 직접적으로 사지는 않겠죠? 관련된 주식을 사겠죠? 그럼 가장 직접적으로 원자재 슈퍼 사이클에 이렇게 오는 게 금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어떻게 끝난지 모르겠습니다는 작년 말에 온스당 1,895달러였습니다. 근데 12월 27일 오늘입니다. 종가는 어떻게 됩니다는 제가 방송 직전에 1,809달러였습니다. 올해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부분 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금 투자만큼은 저게 한 온스당 100달러 정도 손해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원자재 슈퍼 사이클은 종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는 상당 부분 슈퍼 스파이크 현상에 그치는 과정에서 투자자별로 명암이 이렇게 엇갈렸던 것도 올 한 해의 재테크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1년 전에 3대 슈퍼사이클을 믿고 투자한 분들이 공교롭게도 가장 손실이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동학개미들 좀 손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된 주가 방송을 좀 많이 주제를 잡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만큼 한국의 코스피의 올해 이렇게 연말에 코스피 지수의 모습은 삼성전자 모습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 달 초에 7만 원 선 깨지다가 그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코스피도 3,000선 이렇게 회복되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유독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올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3,900, 4,1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의 삼성전자 주가가 공교롭게도 96,000원까지 장중 한때 기록했었습니다. 저는 기억나십니까? 이때의 포머족 뒤늦게 삼성전자를 주식을 사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동학개미분들이 9만 원대에 사실 많이 이렇게 지금 이제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동학개미들도 다른 쪽으로 투자 전환하고 있습니다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10만 전자, 12만 전자 하다가 계속 깨지다 보니까 동학개미들이 이게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한때 500만 하는 것이 지금은 400만대 초반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는 한때 우리 주식 투자자의 500만 명이 지금 이렇게 육박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올해 4월 이후서부터 아마 어느 쪽으로 이렇게 사실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반도체에도 투자 명암이 많이 갈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4월 9일 날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삼성전자 주가의 디커플링 문제를 대면서 그때 삼성전자라든가 대형주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줍줍해라, 삼성전자 주가를 줍줍해라 하는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였습니다는 사실 올해 4월 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정 PD께서 보여주신 것보다는 지난 4월 9일 2,700에 지금 삼성 반도체 4,000이 넘었네요. 4,000이 우리가 지난주에 할 때는 3,800, 900 이렇게 됐는데 4,000이 넘었네요.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 예, 52주 신고가 이렇게 해서 올해 4월 9일 날 방송할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이렇게 얘기할 때 삼성전자를 줍줍해라, 주가가 떨어질 때 줍줍해라 하는 이런 시각과 달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건의했을 때 특정 회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쪽도 이렇게 드렸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52주 주가가 이렇게 11% 정도 최근에 좀 올라가서 그렇죠. 떨어진 데 반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많은 수익을 기록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제가 소속돼 있는 이런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래오래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8만전자 이렇게 회복되는 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8만전자도 사실 연초에 96,000원대 동학개미들이 포버적이 많이 샀던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그 손실을 기록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한국경제TV에 글로벌 마켓 현장에서 전해주는 글로벌 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이렇게 잘 이용하셔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명하면 월등히 차이 난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사람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가입하는 사람과 엄청 차이 나는 겁니다. 삼성전자 11%,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50%, 그 갭이 60% 차이가 나는 겁니다. 60%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아마 국내 그 대형 삼성전자의 줍줍 얘기를 했던 분들은 다들 그 시청자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로 봅니다. 다 그분들 훌륭하지만 사실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말고도 또 코인개미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5억 비트, 뭐 3억 비트, 1억 비트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비트코인이 한참만 올라갈 때는 1억 비트도 좀 부족해서 뭐 3억 비트 나왔고, 네. 그죠? 기억나실 거면 5억 비트까지 나와서 이 캐시우드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51만 달러 간다니까 5억 비트까지 얘기 나왔는데요. 사실 올해 그 비트코인은 밸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밸류가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더 그렇고 뭐 도지코인은 그림만 그려가지고 쭉 보면 20분 만에 뭐 이런 코인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밸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극단적인 그 낙관론과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오는 것이 올해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낙관론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캐시우드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연내 50만 달러가 넘을 것이다. 반면에 극단적인 비관론은 나이먼 회장이죠. JP모건에.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시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는 결국은 제로로 수렴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두 분 다 캐시 코인 게임들한테는 코인 시장의 투자자들한테는 양대적으로 몰리는 것이 올해 연말의 두 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많이 했던 1억 비트 관련해서 사실은 지난달이죠. 우리가 비트코인이 한 6만 6천, 7천 달러 기록할 때 이때는 우리 원화로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한 8천만 원대 이렇게 돼서 1억 비트가 실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는 오늘 아마 5만 1,000달러, 5만 달러대 하니까 이거 원화로 얘기하면 6천만 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만 1,000달러 이렇게 되죠. 네. 아마 그 계산하는 모습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는 우리나라의 그 지금 코인 시장에서 한 6천만 원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1억 비트에 대비해서 한 60%, 40% 정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올해 비트코인 가격 보면 얼마나 변동성이 심했습니까, 그죠? 그렇죠. 올해 4월 중순에 사실 6만 5천 달러 가다가 여기서 비트코인의 한때는 쭉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 3만 원대에도 네. 4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1월 달에 쭉 해서 신고가를 다시 6만 6천 달러, 7천 달러 하다가 지금 5만 천 달러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 코인 투자자들한테는 이중고가 당한 것이 아닌가. 일단 1억 비트가 실현되지 않은 측면에 하나, 그 다음에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을 그 즐기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게 되는 거거든요. 이중고가 겪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년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캐시우드는 아직 속내물 50만 달러 수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분이 이제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내년도의 전망 보면 올해보다는 굉장히 가격 변동폭이 수렴되고 또 상단으로 걸쳐 있는 이 부분도 지금은 10만 달러 얘기 이상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내년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이렇게 도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는 가상화폐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엔 기후변화 대책 관련해서 사실 세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아마
지금은 올해에는 Great Dry이라는 표현만큼 대가문 대풍년해서 인류 참사를 갔다 보니까 예. 이거는 아주 사회주의가든 민주주의가든 이렇게 인류의 그 생존을 위해서 세게 나갈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채굴 과정에서 전력 소요가 많은 비트코인이든가 이런 측면은 상당 부분 부담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는 올해의 내년에 가격 전망일 때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10만 달러 이상은 좀 보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개미가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 못지않게 또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천슬라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목은 이제 삼성전자 얘기할 때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천슬라만큼은 올해 체면을 지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연초에 대비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600달러 떨어지다가 장 막판에 연말 그 장세 막판에 이렇게 빨간 줄로 해서 50주 할 때 저렇게 이제 1년 내내 이렇게 파란 줄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빨간 줄이 연말에 돼서 아마 뒤쪽에 방송을 진행한 유동원 본부장께서 체면을 지켜주시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네.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도 올해 한 50% 정도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52주인데 50%인가요? 아마 연말에 아주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면 50%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 52주니까 이제 연말이 뭐 비축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올해 수익률 상승률도 50%가 넘어서 그나마 체면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아마 전 앵커 입에서 가장 많이 미국의 그 주식을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게 아마 알파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뭐냐 알파벳은 상승률도 좋았습니다. 수익률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사건이 있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51% 올랐습니다. 애플은 33%. 근데 아마존의 굴욕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마존은 아마 6%대 그치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타임잇에서 올해 인물로 선정할 만큼 천슬라는 유일하게 3대 슈퍼 사이클 논전 관점에서 자 10만 전자, 12만 전자, 1억 비트 이렇게 다 실현되지 않고 동학개미와 코인개미의 손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는 그러나 서학개미는 대체로 올해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20% 넘습니까? 국내 주식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 하는 측면에 상징적인 타임스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전 앵커라든가 시청자분한테 내가 타임스의 편집장이라 하면 물론 이제 선정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는 일론 머스크를 올해 인물로 선정하겠느냐 하는 측면에 제가 뒤쪽에 배경 화면에 올해의 우리나라의 금융인들을 보겠습니다. 아직 상은 안 좋습니다는 다산금융상이 어제 결정했습니다. 네. 금융파트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의 다산금융인상이 금융 분야의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1월 4일 날 신년회 때 아마 이게 부총리가 참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이렇게 하고요. 올해 자본인 대상으로 하는 증권인 대상, 자본시장 대상을 선 증권거래소에서 최현만 미래에셋 회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머스크 회장. 근데 국내에서는 대체로 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대체로 네. 두 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안 또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의 투표로 뽑았다고 이번에 하더라고요. 투표를 뽑았는데 예. 타임스도 뭐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도입했습니다는 굉장히 말이 많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우리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아마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올해 인물로 선정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인들 그다음에 자본시장 것처럼 일반 투표로 뽑았을 때는 아마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일론 머스크를 올해 인물로 지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 막판에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대거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월가에서는 올해 인물로 일론 머스크보다는 제넷 앨런을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인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올해 이렇게 증시를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연할 수 있는 설명일 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년 전에 부상했던 원자재와 반도체 그리고 5G 3대 슈퍼사이클 논쟁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서학개미와 동학개미 그리고 코인개미의 수익률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